방과 후 여우 계단부 선배들, 오늘도 재밌게 들어줘. 자, 오늘의 첫 번째 괴담입니다. 난 살아있는 장기 공장이야. 나는 감염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장기가 몇 초 만에 재생되고 10초마다 1리터의 피를 재생산할 수 있어. 달달이 역시 마찬가지야. 나에게는 엄청난 치유 능력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 나는 언제나 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어릴 적부터 무릎이 까지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양호실에 가거나 뼈가 부러진 적이 한 번도 없었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는데도 말이야. 처음에는 모두 내가 면역력이 강하거나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 나도 내가 운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았었고, 예방 접종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들은 내 피부가 유난히 두껍다면서 주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놓고 빼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술에 취한 적도 없었어. 아무리 많은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토하지도 않았어. 나는 언제나 이런 걸 어떤 종류의 면역력이라고 생각했어. 22살 때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심각한 사고였어. 차가 4번이나 구르고 나를 뒤에서 들이받은 차와 나무 사이에 끼어버렸어. 차는 망가졌고 나 역시 그랬어야 했어. 산산이 부러진 다리가 다시 맞춰지고 머리에서 쏟아지던 피가 흐르다 멈추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의사들은 내가 그 사고에서 걸어 나온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지. 나는 내가 본 걸 말했지만 의사들은 사고로 인한 환각일 것이라고 했어. 다음날 아침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병원에 갔어. 멍 하나 없었어. 의사들은 나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집에 도착해서는 무언가를 확인해야 할 필요를 느꼈어. 나는 부엌칼을 들고 왼쪽 검지손가락 끝부분을 잘랐어. 피가 멈추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고 의심했던 대로 손가락 끝이 다시 자라났어. 자르기 전 모습과 똑같았고 잘려나간 손가락 끝이 여전히 조리대 위에 있었으므로 환각은 아니었어. 이것은 일생일대의 발견이었어. 나는 병원으로 달려가 로비에서 손가락을 잘랐어. 잘려나간 손가락이 바닥에 떨어지자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몇 초 만에 손가락은 다시 자라났어. 나는 내 잘린 손가락을 집어들고 나를 둘러싼 간호사들에게 보여주었지. 맛을 들이기라는 속삭임이 오고 갔고 나는 내 손을 잘랐어. 피는 샤워기에서 마지막 물방울이 떨어지듯 잠시 뿜어져 나오다 멈췄어. 손바닥이 돌아왔고 그 다음 손가락들이 생겨났어. 순식간에 나는 뉴스에 나왔어. 기적의 치유 남자는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헤드라인 중 하나야. 나는 유명인이자 자선가가 됐고 모든 것을 가졌어. 나는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했어. 나는 O형 혈액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줄 수 있었어. 내 하루의 많은 부분은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보냈고 간호사는 8시간 동안 내가 생산한 혈액팩의 수를 기록했어. 물을 많이 마셨다면 혈액팩은 더 빨리 채워졌어. 내 몸은 바늘이 꽂히자마자 치유되었기 때문에 바늘을 빼는 것은 꽤 힘든 일이었어. 결국 간호사들과 논의하여 바늘을 그냥 꽂아두기로 했어. 솔직히 번거로울 가치도 없었고 이걸 전업으로 두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 바늘을 꽂고 자는 것은 좀 이상했지만 익숙해졌지. 나를 돌보던 간호사 중 한 명으로부터 아들에게 신장을 기증할 의향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때까지는 내가 장기를 재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 하지만 그녀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터라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수술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내 몸이 절개 부위를 닿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었어. 내 몸이 마취제를 빠르게 거부하기 때문에 마취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누군가가 계속 칼날로 그 부위를 긁어내 열어두어야 했어. 결국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날 밤 나는 다시 집에 돌아와 피를 기증하고 있었어. 나는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갔어. 예상대로 나는 2개의 완전한 신장을 가지고 있었어. 절개 부위에는 흉터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그때 한 의사가 방에 들어와 나와 함께 앉았어. 8살 소년이 신장이 필요합니다. 다시 수술에 응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동의했어. 그날 늦게 소녀는 신장을 갖게 되었고 나는 딱히 부족함이 없었어. 그들은 나를 하룻밤 동안 병원에 입원시켰어. 왜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나의 모든 기부금, 혈액과 장기 기부 덕분에 수술비나 병원비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 이때쯤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 직접 돈을 기부했고 내가 하루 동안 피를 안 뽑는다 해도 개의치 않았어. 그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어린 소녀가 내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의자에서 일어섰어. 이 아이는 사만다입니다. 다음 달까지 심장 이식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러겠다고 했어. 내 심장을 제거하는 것이 나를 죽일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3일 만에 신장을 2번이나 재생했기에 자신감이 있었어. 그날 늦게 그 어린 소녀는 심장을 가졌고 나 역시 그랬어. 그들도 그때는 나를 퇴원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이해했어. 그때쯤 나는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한밤중에 퇴원하려고 했지만 여러 간호사들이 제발 더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며 나를 막았어. 병원이 얼마나 많은 장기를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인력이 부족한지, 내가 조금만 더 머물러 준다면 주요 세계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어. 나는 지금까지 세 사람에게 정상적이거나 거의 정상적인 삶을 살 기회를 주었어. 피를 너무 많이 기증해서 당시에는 헌혈 캠페인 광고를 전혀 볼 수 없었으니 이제 와서 멈출 이유가 있을까? 나는 이걸 하면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전설이 될 거라고. 아마 이미 그랬을지도. 나는 간호사가 음식과 레드불을 가져다주는 조건으로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내가 식사를 마친 후 한 의사가 들어와 내 책상에 커다란 노트를 놓았어. 거기에는 병원에서 필요한 모든 장기 이식 목록과 필요한 혈액량이 적혀 있었어. 그는 내가 이 수술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물었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번의 수술에서 더 많은 장기를 제거할 것이라고 했어. 그들은 수술 중에도 내 피를 뽑을 것이었어. 나는 그 이름들을 보았어. 그들 모두는 생명이었고 나에게는 약간의 불편함을 주겠지만 그 대가로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기회를 줄 수 있었어. 나는 동의했고 수술실로 급히 옮겨졌어. 이것이 그들이 나를 마취시키지 않은 첫 번째 경험이었어. 나는 저항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만 진정제를 투여했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어. 피부에 박힌 바늘, 내 몸을 마구 뒤져 장기를 채취하는 손, 내 피는 뽑혀나갔고 그들은 나를 다시 게임했어. 마취가 풀리자마자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어. 나는 내가 얼마나 기적적인 존재인지,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지 떠들어대는 의사들을 해치고 나갔어. 나는 상관없었어. 나는 기니피그가 아니야. 나는 아직 인간이라고. 나는 가려고 했지만 작은 바늘이 꽂히는 것을 느끼고 정신을 잃었어. 내 치유 능력은 엄청나게 강해. 피를 뽑을 때도 몸이 바늘 위로 치유될 정도로 강해. 의사들이 내 몸이 자신들의 도구를 흡수한다고 농담할 정도로 강하다고.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내 안에 박혀있는지 신만이 알겠지. 아마 의사들은 더 이상 장기를 추출하는 사고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변의 것들을 치유할 수 있었고 이게 내가 깨어났을 때 현실이었어. 내 두 발은 찢겨져 있었고 병원 침대에 막대가 발을 관통하고 있었어. 나는 침대에 치유된 채로 묶여 있었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 수 없었지. 보통이라면 그냥 발을 잘라내고 다시 자랄 때까지 숨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곳은 병실이었고 주변에 아무런 장비도 없었으며 나 자신을 풀어줄 만한 것도 없었어. 매일매일 나는 다른 방으로 옮겨졌고 귀중한 장기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겨우 움직이지 못할 만큼의 진정제만 투여받았어.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나를 바라보며 나의 기적에 대해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 마치 내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나는 고통에 신음하기 위해 겨우 입을 벌릴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마치 짜증 부리는 아이를 달래듯 나를 조용히 시키고 계속해서 자르고 들쑤셨어. 몇몇 사람들은 절개 부위가 다치지 않도록 계속 긁어내야 했고 수술 후에는 띠 모양으로 잘려나간 살점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 그들은 내 블라인드를 닫고 내 휴대전화를 가져갔어. 내 삶에서 남은 두 가지 흔적이었지. 이제 나는 밖이 좋은 날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어. 그들은 내가 계속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을 거야. 그들은 내가 귀중한 눈을 손상시키지 않기를 원했어. 나는 늘 방에 간호사를 두고 있었지만 그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 그들은 나에게 내가 가진 끔찍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린 수지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동안 나는 여기에서 찢기고 버려져 치유되는 처지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들은 심지어 나를 꿰매는 것도 멈췄어. 어떤 자원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 빈몸을 그대로 열어두어 치유되게 했어. 피 냄새를 맡아본 적 있어? 아마 있을 거야. 자신의 장기 냄새를 맡아본 적 있어? 죽어야 할 것의 냄새를 맡고 영원히 끝났어야 할 것을 본 적이 있어? 젠장,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졌을까? 나는 더 이상 몇 년도인지 며칠인지 얼마나 많은 내 장기들이 일반 대중에게 퍼져 있는지조차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을까? 이제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 예전에는 편지와 선물을 받았지만 이제는 어둡고 청소도 안 돼 있는 병실에 앉아 있어. 그들이 나의 치유 능력을 기억하는지조차 운이 좋아야 해. 할로윈에 사탕 한 조각이나 방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받는 것도 운이 좋아야 해. 그들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운이 좋아야 하지. 한 수술 중 나는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마침내 낯선 고통을 느꼈어. 찢기고 갈라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 이 고통에는 익숙하지 않았어. 그것은 새로운 것이었지. 나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고통이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것이었어. 그들이 내 다리를 자르기 시작하며 거칠게 떼어내는 것을 아래로 내려다보았어. 작은 피가 솟구쳤다가 상처는 딱지가 되고 그 다음은 덩어리가 되었어. 이제 다른 다리도, 그 다음은 팔. 나는 의사들이 내 다리를 냉동고에 던져 넣는 것을 바로 볼 수밖에 없었어. 간호사 중 한 명이 말했어. 정말 괜찮을까?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는 한 굶주린 아이들이 고기의 출처를 신경 쓸 것 같아요? 이때쯤 나는 너무 지쳐서 그 생각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 나는 살아있는 장기 공장으로 존재했어. 이미 비참한데 무한한 식량원이 된다고 문제가 될까? 그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내 다리를 잘라냈고 팔은 2번 잘라냈어. 내 치유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장기가 손상되면 다리가 완전히 자라나는데 하루가 걸리고 다리가 치유되기 시작하면 다시 잘려나가. 나는 내 치유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건 알아. 나는 늙지 않고 병에 걸리거나 감염되지 않으며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먹으면 능력이 향상되고 내 기증을 받은 사람들은 내 능력을 얻지 못해. 나는 몇 가지 더 알고 있어. 내 몸 전체가 매우 심하게 손상되면 내 몸은 다리를 치유하는 대신 심장과 같은 가장 중요한 장기에 집중할 거야. 음식이 없으면 치유가 느려지고 이제 또 다른 한계를 알았어. 팔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가 없어. 다른 손은 훨씬 작아. 9살 아이의 손처럼 보이는데 내 팔에 붙어 있어. 끊임없는 제거와 치유가 나를 손상시킨 게 틀림없어. 그래서 이 글을 게시하고 있어. 나는 사람들이 장기가 어디서 오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간호사나 간호사를 사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를 쏴주길 바래. 머리에, 확실히 죽을 곳에. 그들은 내 뇌를 건드리지 않았고 그게 내 유일한 죽음의 희망이야. 그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미지의 영역이야. 그것이 내 마지막 희망이야.
목을 긋지 마. 그냥 치유될 테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없을 거야. 나는 총에 맞아 죽거나 그냥 총에 맞아야 해. 어젯밤 나는 친절한 간호사에게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휴대전화를 훔칠 수 있었어. 그들이 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도 나를 더 이상 찾지 못하게 할 방법을 알아내겠지. 내가 이기적이라는 걸 알아. 수백만 명의 생명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없애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이 주었으니 한 가지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조차 모르겠지만 제발 누군가 나를 쏴줘. 적어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줄 거고 적어도 그런 결론이라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이 간호사나 다른 의료 전문가라면 장기를 재생하는 남자를 찾아달라고 말해. 그들이 나에게 데려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쏴. 자, 두 번째 괴담입니다. 이번에도 레딧 괴담이고요. 구글 알고리즘이 날 무섭게 만들기 시작했어. 요즘 구글 알고리즘이 이상하다. 최근 들어 나한테 너무 이상한 추천들을 하기 시작했어. 보통은 아주 정확했지. 때론 내가 입 밖에 내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걸 예측해서 보여주곤 했어.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이게 내 마음을 읽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걸까? 얼마 전엔 이런 일이 있었어. 노트북이 너무 느려져서 새로 사야겠다고 생각만 했지.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검색도 안 했는데 며칠 지나자 브라우저 옆에 노트북 광고가 줄줄이 뜨는 거야. 그 뒤로는 점점 더 섬세해졌어. 속옷에 구멍이 났을 땐 속옷 광고가, 커피잔이 깨졌을 땐 머그컵 광고가 바로 떴지. 나중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게 피드에 먼저 나타났어. 처음엔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버티질 못했어. 딱 내가 필요한 것들만 클릭 한 번이면 손에 들어왔으니까. 예전에 쇼핑 중독에 있던 나한테는 이게 재발의 시작이었지. 청구서는 쌓여만 갔고 아내는 그런 나를 볼 때마다 점점 지쳐가는 표정이었어. 결국 이 쇼핑병이 우리 결혼까지 망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그치만 사실 그건 핑계였어. 문제는 훨씬 전부터 있었고 쇼핑은 그저 도피였던 거야. 그래도 그녀가 내 카드를 잘라버리겠다고 했을 땐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그건 나한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고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석회, 검은 옷, 손정등, 곡괭이, 잔디씨.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우린 뒷마당도 없는 아파트에 사는데 왜 이런 걸 추천하지? 그리고 곧 이유를 깨달았어. 내 계정이 아니라 아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돼 있었던 거야. 그럼 그녀는 왜 그런 걸 검색한 거지? 우린 정원도 없는데 정원 도구라니. 나는 브라우저 기록을 열어봤어. 근데 최근 24시간의 기록이 통째로 지워져 있더라. 그녀는 신용품 사러 나간 상태였고 이상한 불안감이 머릿속을 긁어대기 시작했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충동이었어. 그래서 은행 계좌랑 카드 내역을 열어봤어. 그때 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했는데 화면 양쪽에 새로운 광고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지금 바로 자기 방어술 배우기! 메도우 밸리 가라테 학원 신규 수강생 모집 중! 나이키 러닝화 신고 뛰어보세요. 지금 바로 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스 총기상 안전은 값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광고는 우리 집 근처 가게였어. 그래서 그냥 인터넷을 끄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지. 은행 내역엔 전날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이 있었거든. 내가 한 게 아니라면 그건 아내 크리스틴이었어. 근데 왜?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땐 사실 놀랍지도 않았어. 총기상 앞에 그녀의 차가 서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니 손에 커다란 권총을 들고 만지작거리고 있더라. 그녀는 총을 싫어한다고 늘 말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뀐 걸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도시 밖으로 한참을 달렸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사랑한 여자가 무서워졌거든.
몇 시간쯤 달렸을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 손이 떨렸지만 결국 주머니에서 꺼내 화면을 봤지. 영상통화, 크리스틴. 당연히 날 찾고 있었겠지. 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어.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뜨자 순간 모든 게 오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가 날 해칠 리가 없다고. 여보 어디야? 운전 중이야? 그녀 뒤로는 시골길이 보였어. 그럼 그렇지. 당신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걱정돼서 미칠 뻔했어. 휴대폰 GPS로 위치 찍어봤어. 지금 어디야? 맞다. 그녀는 내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었지. 내 위치 추적도 할 수 있었어. 그때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해. 크리스틴이 다시 말했어. 거기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알겠지? 그래. 그녀는 분명 나를 데리러 오는 중이었어. 크리스틴, 방금 그 목소리는 누구야? 그녀의 얼굴이 굳는 게 화면에 보였고 곧 통화가 끊겼다. 지금 난 도로 옆에 차를 세워두고 핸드폰으로 모텔을 검색 중이야. 그런데 계속되는 추천 목록이 멕시코에 있는 호텔들이야. 이번엔 구글 말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아. 다음 괴담은 일본 공포글 투고 사이트 기기괴계에 투고된 이야기입니다. 열어봐. 저는 항상 집에 오면 바로 우편함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거나 자동차 판매 전단지가 들어있는 정도였습니다만 어느 날 아무런 특징도 없는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안에는 새하얀 종이에 또박또박 하면서 정중한 글씨로 열어봐 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그날부터 문단 속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매일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지 봉투가. 내용은 매일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열어봐 전자레인지 라든가 열어봐 책상 서랍 라든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자레인지에서 꺼내는 걸 까먹은 냉동식품이 들어가 있었고 책상 서랍에는 잃어버렸던 피어싱이 들어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사를 고민하긴 했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 입은 게 없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곳들을 열어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침대 아래 옷 상자 열어봐 라든가 장롱안 소품함 열어봐 라든가 그곳에는 인간의 손톱, 머리카락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일도 너무 바쁘고 매일 녹초가 되어서 도저히 이사할 여유도 없어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는 어느 때처럼 무지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안에는 열어보라는 내용이 아니라 전신 거울 뒤쪽 봐봐. 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전신 거울 뒤쪽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방이었습니다. 딱 장롱 안에서 찍은 듯한 각도였죠. 사진 뒤쪽에는 봉투 내용물 같이 정중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장롱 안에 있어. 열어봐. 라고. 귀신이라면은 무서운 거고 사람이면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기기 괴계에서 투고되었던 괴담입니다. 게임을 만든 직후에 나는 옛날 도라에몽, 도라쿠에, 드래곤 퀘스트를 좋아한다. 그 도트 그래픽 게임 그거. 그런 드래곤 퀘스트 같은 게임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있다고 한다. 이름하여 RPG 쯔꾸땡! 이걸 사용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RPG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조작법도 간단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자기 취향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왜 굳이 스스로 게임을 만드냐고? 기성품 게임도 물론 재밌긴 하지만 나라면 이런 이야기로 만들 텐데 라든가 이 부분 전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순간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스스로 만들자. 잘 풀린다면 그 게임을 팔 수도 있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시작했다. 자작 게임은 규제만 잘 지킨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출품할 수도 있고
해외 전용 사이트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로 이 자작 게임을 실제로 판매해봤더니 생각외로 반응이 좋았다. 재밌었다 라던가 스토리가 괜찮은 수작이다 같은 댓글이 판매 사이트에 달려서 700엔의 판매 중이었는데 그 달에만 수수료를 제하고도 5만엔 정도의 수익이 났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질투하는 듯한 얘기를 들었긴 했지만 엄청난 하이 퀄리티의 3D 게임을 만들면 만든 뒤에도 여러 버그가 나와서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2D 도트 그래픽 게임이라서 그렇게까지 손이 많이 가진 않는다. 내 SNS에도 올려서 다음 달에는 매출이 거의 2배 정도 올랐다. 매출은 내가 만든 게임이 평가받았다 이기 때문에 솔직히 기뻤다. 어느 날 스토어 내에 달린 댓글을 읽고 있었는데 신경 쓰이는 댓글이 있었다. 시작의 마을에 있는 적이 너무 강해서 잡을 수가 없다. 그때 나는 시작의 마을? 이라는 의문이 들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기본적인 조작법을 배우기 위한 튜토리얼이 메인이라 마을 안에 적을 배치해둔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게임은 어디까지나 즐겁게 게임하는 것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잡을 수 없는 적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댓글을 시작으로 그 강한 적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라든가 왜 그런 강한 적이 있는 거임? 같은 댓글이 많아졌다. 참고로 제1마을 사람이라는 것은 마을 입구에 있는 어서오세요 시작의 마을에 용사여 라는 대사만 치는 NPC를 가리킨다. 이 RPG 쭈꾸루로 배치한 캐릭터는 내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존재한다. 그래야 하는 게 맞는데 시험삼아 내 PC로 게임에 로그인해서 시작의 마을로 가본다. 하지만 평소대로 제1마을 사람이 마을 입구에 서 있었다. 말을 걸어보니 어서오세요 시작의 마을에 용사여 라고 대답하고 별 이상이 없었다. 일단 로그아웃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기서 나는 SNS에 달린 댓글에 답글을 달며 불쾌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좀 더 자세히 상황을 물어봤다. 그러자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게임 구입 후 로그인해서 최초 조작 설명이 끝나고 무기를 장비하면 나온다. 초기 HP 체력이 500밖에 안 되는데 최초의 적이 1격에 499 데미지를 주니 두 번째 턴에서 죽는다. 등등 최근 시작한 유저들은 높은 확률로 그것과 마주친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거 없었는데? 라는 얘기도 있었다. 이건 대체 무슨 현상이지? 거기서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 의문의 적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버그니까 최근 이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신규 등록으로 로그인하면 그것이 나오지 않을까? 내 게임 데이터를 일단 삭제하고 다시 게임에 들어갔다. 그리고 새 계정을 파서 들어가 봤다. 게임이 시작되고 시작의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1마을 사람이 없었다. 성공한 것 같다. 마을에 들어가자 밝은 분위기의 BGM도 꺼졌다. 완전 무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불쾌한 분위기. BGM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댓글에 적힌 대로 조작 설명이 끝나고 무기를 장비한다. 그러자 바로 앞에 검은 옷의 캐릭터가 나타났다. 오, 진짜 나왔네?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 녀석이 의문의 강적인 듯 했다. 그대로 전투 화면으로 바뀌었고 상대의 선제 공격이 들어왔다. 데미지 499, 남은 HP는 1밖에 없었지만 너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나는 이 게임의 제작자다. 관리자 전용 화면을 열어서 내 캐릭터의 공격 부여 수치를 500까지 올렸다. 내 공격 차례, 데미지 500. 상대의 HP도 500으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방으로 죽는다. 상대의 HP가 0이 되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다. 그러자 상대방 캐릭터 머리 위에 느낌표 아이콘이 떴다. 이것은 적과 마주쳤을 때나 뭔가를 찾았을 때에 뜨는 것이다. 화면 밑에 캐릭터 대화창이 떴다. 물음표 점점점점. 이 녀석은 이름도 안 나오는 데다가 말도 없다. 당연하게도 나는 그런 캐릭터도 프로그램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자 그 녀석은 급하게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옛날 게임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알 거라고 생각한다만 상대방이 이동할 때 나는 움직일 수 없다. 상대방이 화면 밖으로 나가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그 녀석을 뒤쫓아서 다음 맵으로 넘어갔을 때 그 녀석은 더 위로 이동하고 있는 게 보였다. 당연히 나도 뒤쫓아갔다. 문득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시작의 마을에는 농민이랑 무기상점 점주, 문지기 등 여러 NPC를 배치해뒀을 텐데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 다른 캐릭터들이 전부 사라져 있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그 녀석은 교회 옆에 있었다. 그러자 의문의 입구가 생겼고 녀석이 들어갔다. 나 이런 거 만든 적 없는데.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선 들어갈 수밖에 없다. 도트 그래픽 자작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식은땀이 나는 일은 아마 앞으로도 평생 없을 거다. 각오를 다지고 들어가자 그곳은 횡스크롤로 이어진 긴 복도였다. 벽돌 느낌의 실내, 벽에 걸린 촛불들로 어슴푸레한 공간이었다. 오른쪽으로 나아갔다. 다음 화면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조금 앞쪽이 상당히 밝았다. 가보니까 십자가 모양의 나무 중심에 불꽃 이펙트에 휩싸인 뭔가가 타고 있었다. 농민. 불길 가운데에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불타고 있는 농민이었다. 조금 더 걸어가자 무기 상점 점주, 문지기도 똑같이 불타고 있었다. 도트 그래픽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잔혹한 광경에 토가 나올 것 같았다. 내가 만든 이 게임은 해피엔딩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엔딩에서는 시작의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 모두에게 축복받는 스토리였다. 그런 미래를 빼앗아 가버린 그 녀석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다음에 들어간 방은 막다른 길이었다. 그곳에 녀석이 있었다. 등을 돌린 채 미동조차 없이. 나는 그 녀석의 바로 뒤까지 다가갔다. 그러자 대화라는 커맨드가 떴다. 아무래도 이 녀석에게 말 거는 것이 가능한가 보다. 숨죽이고 녀석에게 말을 걸어봤다.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다음 대화에서 나는 이 게임을 만든 것을 죽을 만큼 후회하게 된다. 땡땡현, 땡땡시. 마침내 녀석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근데 이거 땡땡초, 우리 집 주소잖아. 땡땡번지 2호, 틀림없다. 우리 아파트 주소다. 201호실. 호수까지 특정했다니. 나는 PC 전원 케이블을 뽑고 SNS 계정을 삭제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에 더 이상 못 있겠어. 그래, 본가로 도망가자. 본가는 다행히도 옆 동네에 있다. 최소한의 짐을 챙겨서 아파트를 나왔다. 차를 몰고 본가로 향했지만 도로가 정체되었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뒤에서 계속해서 추월해 갔다. 뭐 큰 사고라도 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사고가 난 곳이 내 본가였다. 본가에서 불기둥이 치솟고 있었고 한창 소화 작업 중이었다. 본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가 있을 텐데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설마 그럴 리가.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오세요. 시작의 마을에 용사여. 현실과 동기화가 되어버린 걸까? 이것은 게임이지만 놀이가 아니다. 소화온 해버린 거지. 링크 스타트. 자, 오늘 오늘 반가워 요우 괴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맞다. 선배들, 그거 아시나요? 저희 괴담부가 부원이 벌써 100명이 되었어요. 선배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분들이 이뻐하신 걸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양질의 컨텐츠를 더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괴담 낭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도 할 생각이니까요. 열심히 하는 여우몽이 되겠습니다. 선배분들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 감사해요. 오늘 방과 후 여우괴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방과 후 여우 계단부에 입부해주신 모든 선배분들,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앞으로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방과 후 계단부에서 만나요. 빠이빠이.